볼리비아 고산지대에 한버려진 탄광마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땅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구덩이라 불렸다. 석탄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주민들에게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끝없는 어둠만을 남겼다. 누구도 그 땅에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한 젊은 기술자가 그 저주받은 광산을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다. 태양이 전기를 만든다고. 이곳은 절망의 땅이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놀라운 전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정치와 자본의 압박, 밤마다 들려오는 협박, 폭풍 후에 부서진 설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거대한 자본도 군사력도 아닌 기술과 신뢰, 그리고 희망으로. 이제 기자와 학자들조차 말한다. 볼리비아의 작은 기적은 단순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미국인 에너지 전문가가 있다. 그는 전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보아왔지만 이곳에서 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기록이라 말했다. 지금부터 펼쳐질 것은 바로 그가 직접 목격한 어둠과 빛의 대결이며 한국이 남긴 가장 빛나는 흔적에 관한 보고서이다. 저는 조너선 켈러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나는 국제 무대에서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보고 참여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내 경력 속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 무대는 남미의 볼리비아 그리고 예기치 않게 등불이 되어준 한국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세계가 볼리비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값싼 광물, 그리고 탄광이다. 그러나 바로 그곳, 끝없는 어둠과 먼지 속에 갇혀있던 땅에서 지금 한국의 빛이 번져나가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놀랍다. 온 세상이 아직도 볼리비아가 석탄에 묶여있다고 단정할 때 서울에서 돌아온 한 젊은 기술자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미약했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내가 직접 목격한 그 열정과 투지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의 이름은 미겔 수아레스. 볼리비아 태생으로 가난한 광산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작은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다. 어린 시절 그는 매일같이 먼지와 검댕에 찌든 얼굴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늘 말하곤 했다. 태양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뜨겁게 빛나는데 왜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니? 그 질문은 소년 미겔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장학금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서울의 대학에서 에너지공학을 공부하던 그는 처음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캠퍼스를 걸었다. 구름 사이로 흘러드는 햇빛이 반짝이며 유리판 위에 내려앉을 때 전기가 흘러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태양은 항상 머리 위에 있다. 볼리비아의 뜨거운 태양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그와 한국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로 돌아온 뒤 그의 이름이 현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알게 되었다. 현지 정치권과 광산 재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버려진 광산 자리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라파스를 거쳐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올라가자 검게 타버린 흙과 녹슨 철골만 남은 광산이 나타났다. 한때 수백 명의 광부들이 일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유령의 땅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미겔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학생 같은 풋풋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닥터 켈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나를 맞이했지만 열정만큼은 언어 장벽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나는 이곳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저주받았다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순간 숨을 고르게 됐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라니. 사실 한국은 에너지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신 속도로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아시아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기술이 남미에 버려진 탄광을 살려낼 수 있다니 그 자체로 이미 드라마였다. 미겔은 내가 묻기도 전에 작은 가방에서 설계도를 꺼내 보였다. 손으로 빽빽하게 그려낸 도면 위에는 태양광 패널 배열, 변압기 설치 위치, 송전 라인의 경로가 표시돼 있었다. 거칠지만 치밀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고도는 3,000m가 넘습니다. 햇빛이 강하고 구름은 얇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한 고효율 패널을 설치하면 이곳은 발전량이 엄청납니다. 병원, 학교, 그리고 마을 전체가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장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정치적 반대, 재정 부족, 기술 지원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불신.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젊은 기술자의 꿈은 공상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혁신은 언제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젊은 기술자의 이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전해준 불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겔의 눈 속에 번지는 빛은 곧 한국에서 옮겨온 불씨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기록하고 있다. 나는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통계와 자료 속에서 이 나라는 늘 모순적인 숫자로 드러났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천연가스와 광물 매장량, 그러나 동시에 남미에서 가장 불평등한 소득 구조와 취약한 전력 공급망. 풍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자원의 저주였다. 내가 처음 광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먼지로 덮여 있었다. 아이들은 낮에도 제대로 된 불빛을 보지 못한 채 자랐고 저녁이 되면 촛불이나 석유 램프 하나에 의존했다. 그 빛은 늘 약하고 깜빡거렸으며 불완전한 연소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아이들의 폐를 괴롭혔다. 의사조차도 제대로 없는 마을에서 호흡기 질환은 어린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나는 버려진 광산 입구에 섰다. 거대한 갱도는 녹슨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붕괴된 가옥과 부서진 광차가 널려 있었다. 안내해준 현지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 이웃 5명이 한꺼번에 묻힌 날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은 평생 곡괭이와 삽을 잡아온 손이었다. 그는 말없이 갈라진 바위를 가리켰다. 그곳은 아직도 붉은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사고의 상처가 흙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광산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집단적인 트라우마였다. 남편을, 아들을,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이 땅을 죽음의 땅 혹은 악마가 삼킨 구덩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어른들은 이름조차 꺼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 장소를 바라보며 미겔 수아레스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 땅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쓰였을 뿐입니다. 태양은 이곳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루 종일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광산은 죽음과 비극의 상징이었다. 그곳을 다시 열겠다고. 그것도 석탄이 아니라 태양광을 위해. 하지만 미겔은 두려움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이 땅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다. 나는 그와 함께 광산 위쪽 언덕에 올라가 보았다. 햇빛은 가차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구름은 거의 없었고 하늘은 푸른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닥터 켈러, 여기에서는 햇빛이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효율이 높은 태양광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곳에 발전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어둠을 끝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순간 미겔이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선지자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는 아직 젊었지만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을 바꾸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의문을 품었다.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정부는 동의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약속을 믿어줄 것인가? 광산 입구에 서 있던 미겔의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아들을 잃을 뻔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아들인 미겔이 이 어둠을 바꾸길 바라는 듯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저 아이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미겔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판자에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의 설명은 진지했다. 이 광산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세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곧 병원과 학교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 어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눈을 반짝였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은 희망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실패하면 또다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겔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광산 마을의 공기 속에 번지는 긴장을 느끼고 있다. 미겔 수아레스가 약속을 내걸었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단번에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놀라움과 기대였고 다른 한쪽은 냉소와 분노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신의 벽이었다.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농담하는 거 아니냐? 광부 출신의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은 유쾌하다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는 평생 석탄만 파왔다. 석탄도 못 지켜내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 애송이가 무슨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석탄 말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햇빛으로 전기를 만든다니 그건 서울에서나 가능한 소리야. 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절망과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실패가 너무 잦았고 배신도 많았다. 정부가 여러 번 지원을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만든 것이다. 마을 회관 한쪽에서는 젊은이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저희도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 사람 그는 서울에서 몇 년 공부했다는 걸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을 또 한 번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죠?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 와중에 마을 지도자 격인 구청 관계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했다. 그는 관료적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탄광을 다시 열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석탄은 여전히 팔립니다. 태양광이란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막대합니다. 게다가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의 말에 방안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안도하는 듯 혹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길을 미겔에게 던졌다. 그러나 미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앞에서 곧게 서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저도 여기서 만들고 싶습니다. 중년 남자가 다시 일어나 소리쳤다. 말은 쉽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아이들이 또 촛불에 기대 살아야 한단 말이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미겔의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아도 저와 제 아들은 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미겔과 함께 회관 밖을 걸어 나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오직 전기가 흐르는 순간만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막 불붙은 불신의 불꽃이 곧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 나는 며칠 동안 라파스 신문들을 꼼꼼히 읽었다. 놀랍게도 몇몇 기사들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논조를 내고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태양광 패널, 산간 지역 화재 위험, 외국 기술 의존, 볼리비아 주권 위협, 한국식 실험, 볼리비아에 맞지 않아. 기사를 쓴 기자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모두 평소에는 정치권의 보도자료를 옮겨 적는데 익숙한 이들이었다. 그들이 기술적인 검증 없이 태양광 발전의 위험성을 부풀려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나는 곧바로 의심했다. 석탄 카르텔, 다시 말해 탄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재벌 그룹들이 배후에 있다는 신호였다. 실제로 며칠 뒤 지역의회 의원 한 명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닥터 켈러,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미겔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탄광 재개를 원하는 세력이 정부 안에도 기업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보다 석탄의 검은 먼지가 더 달콤합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내는 분명했다. 미겔의 태양광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꺾어버리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미겔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공사 자재를 실은 트럭이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계약했던 인부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미겔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그날 함께 있지 않았지만 다음 날 그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뺨에 멍이 들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차갑게 웃었다. 두 명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 떼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 닥터 켈러,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그들은 약점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이후로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패널은 열을 받아 폭발한다. 외국 기술자들이 마을을 실험실로 삼고 있다. 심지어 한국이 볼리비아의 햇빛을 빼앗아 간다는 황당한 말까지 나왔다. 나는 이런 선동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뒤에서 거대한 돈이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다. 탄광 재벌들은 언론을 사고 지역 권력자를 움직이고 심지어 주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미겔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신문 기사를 더 신뢰했고 그의 설계도보다 떠도는 소문을 더 쉽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미겔이 혼잣말처럼 내뱉는 것을 들었다. 박사님, 저는 태양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어둠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둠은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그 어둠을 깨는 순간 어둠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미겔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 언론의 왜곡, 탄광 세력의 협박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벽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던 순간 나는 그의 책상 위에서 한 장의 봉투를 보았다. 서울로 향하는 우편 서류였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내 물음에 미겔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닥터 켈러.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하던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계도와 이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응답해준다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고도 3000m 지역의 태양광 일사량 데이터, 기후 패턴, 그리고 풍속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기적처럼 답장이 도착했다. 서울의 한 연구팀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미겔,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격스럽다. 우리는 너를 돕고 싶다. 몇 명의 동료들이 자원해서 직접 볼리비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최신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샘플도 가져가겠다. 나는 미겔이 메일을 읽는 순간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두 눈은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사님, 이제 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함께 해줍니다. 라파스 공항에서 우리는 그들을 맞이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선명했다. 한국에서 온 3명의 연구자는 따로 파견비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원봉사라는 한마디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수아레스 씨. 우리는 당신의 꿈을 믿습니다. 한국어 인사를 스페인어로 서툴게 번역해 건네던 그 순간 미겔은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광산터로 향했다. 한때 광부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그곳에 이제 한국과 볼리비아의 기술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 바람은 거칠었지만 서로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그날 밤 발전소 설계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노트북의 배터리는 금세 떨어졌고 전기는 불안정했다. 결국 우리는 낡은 등유 램프를 켜고 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경사면이 문제입니다. 패널이 너무 가파르면 바람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져온 고정장치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서로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종이에 그려진 선 하나하나가 곧 공통의 언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강한 울림을 느꼈다. 전등 하나조차 변변히 켤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손으로 그린 선과 목소리로 미래를 짜고 있었다. 미겔은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다. 여러분, 이곳은 죽음의 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당신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인 연구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패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눈 시간, 우리가 만든 신뢰가 진짜 에너지입니다. 태양은 늘 있었지만 그 빛을 모을 마음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 순간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연대였다. 새벽녘 등유 램프가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꺼져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곧 이곳을 가득 채울 빛의 그림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세워진 날, 우리는 누구보다 들떠 있었다.
땀과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이어간 끝에 작은 시범 설비가 마침내 형태를 갖추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몇몇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패널 앞에서 장난을 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둡던 광산터를 처음으로 환하게 메웠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설비를 가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산을 덮쳤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총탄처럼 거세었고 곧이어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허둥지둥 뛰어가 패널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패널은 처참하게 부서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현장을 둘러싸며 수군거렸다. 봐라, 내가 뭘 했어. 태양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결국 하늘이 답을 내려준 거야. 이제 됐다. 괜한 장난은 그만두고 다시 석탄을 캐야지. 비웃음과 냉소가 공기 속에 퍼져갔다. 미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산조각난 패널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흙과 빗물로 젖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를 찾아갔다. 작은 방 안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미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실패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박사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조차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는 아예 저를 피해버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꿈만 꾸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그동안 버텨온 불굴의 눈빛은 사라지고 지쳐버린 청년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며칠 동안 그는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사장도 멈춰섰고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조차 침묵에 잠겼다. 마을 전체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울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미겔이 한국에서 배웠던 은사, 박 교수로부터였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미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안다. 그러나 기억해라. 빛은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찬란하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길을 찾는 과정이다. 내가 시작한 일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 있다. 미겔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둠은 빛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의 눈 속에서 다시 불꽃을 보았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불꽃이었다. 나는 미겔이 한국 은사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훔친 뒤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겨우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함께한다. 그러나 불씨가 피어나자마자 어둠은 더 집요하고 무겁게 우리를 덮쳐왔다. 탄광 세력은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라파스와 인근 도시에서 석탄 가격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졌고 신문은 국제 수요 감소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나는 곧바로 알았다. 누군가 거대한 자본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탄광 카르텔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당장 쓸 수 있는 싼 석탄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장의 상인들은 우리 앞을 지나며 비웃듯 말했다. 좋은 뜻인 건 알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뜻보다 빵이 필요하다. 태양광이 언제 전기를 줄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논리적이었고 잔혹하게도 현실적이었다. 태양광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오늘 밤을 밝힐 불빛을 원했다. 며칠 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을 맞았다. 설치해 두었던 자재 상자가 칼로 찢겨 있었고 일부 패널은 사라졌다. 바람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남긴 흔적이었다. 밤새 경비를 서던 젊은 인부는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왔다고 말했다. 숫자가 많았고 무기를 들고 있었기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은 너희 일이 아니니 빠져라는 말을 남겼다.
미겔은 주먹을 움켜쥐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곡괭이를 손에 들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교대로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빠짐없이 함께했다. 언덕 위 버려진 광산 자리에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 돌아가며 눈을 떴다. 고산의 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고 산바람은 날카로웠지만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같은 기척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손에 쥔 막대기를 더 단단히 쥐었다. 미겔은 곡괭이를 꼭 붙들며 이번에 다시 온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속삭였고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들은 물리적 파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교묘하게 마을을 분열시키려 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렸다. 태양광 발전은 한국을 위한 것이지 볼리비아에는 소용없다. 실패하면 모든 빚을 마을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회관 앞에는 흥분한 군중이 몰려들어 미겔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속이지 마라. 왜 우리 마을이 외국의 실험실이 되어야 하냐. 라는 외침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읽었다. 미겔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은 고향을 위해 시작했고 한국은 이용하지 않고 돕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람들은 등을 돌린 채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압박은 더 교묘해졌다. 발전소 부지로 향하는 길목마다 의도적으로 바위가 굴러떨어져 트럭의 진입을 막았고 자재가 실린 컨테이너는 세관에서 이유 없이 멈춰섰다.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늘 서류가 미비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누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압박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서로의 언어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았다. 한국 연구자들은 서툰 스페인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고 마을 청년들은 서툰 한국어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서툰 언어였지만 마음은 분명히 통했다. 그러던 새벽 낯선 남자들이 울타리를 넘어 몰래 들어왔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이미 경계를 서고 있던 우리는 그들을 막아섰고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위협은 날카로웠다. 이 일에서 손 떼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피를 보게 될 거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갈 것이라는.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미겔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곡괭이를 붙든 채 태양은 생명이고 석탄은 권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은사의 편지를 떠올렸다. 빛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더 빛난다고.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이 젊은 기술자가 단순히 한 마을의 희망이 아니라 볼리비아 전체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밤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결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밤을 모닥불 곁에서 지새우며 광산터를 지켜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고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버텨냈다. 탄광 세력이 보내는 협박과 방해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소나기가 완전히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마을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돌덩이를 치우고 훼손된 자재를 다시 세우며 손발을 맞췄다. 깨진 패널은 한국 팀이 가져온 예비 부품으로 교체했고 세관에 묶여있던 장비도 몇 주의 지연 끝에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빛이 스며 있었다. 마침내 발전소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나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줄지어 세워진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선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긴장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밀려올 것이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 같은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발전소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미겔은 손에 땀이 맺힌 채 스위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은 숨죽인 채 우리 주위를 둘러쌌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려 손끝이 떨릴 지경이었다. 미겔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위치를 올렸다. 순간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전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케이블을 따라 미약하지만 확실한 전류가 흐르는 게 계측기에 표시되었다. 한국 연구자들이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다. 전류는 분명 살아있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남아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첫 번째 공급지는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지대의 작은 병원이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몇 명이 밤마다 촛불과 석유램프에 의지해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미겔은 처음부터 그 병원에 빛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려내는 곳에야말로 첫 전기가 흐르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온종일 송전 라인을 점검하며 병원까지 연결을 마쳤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산 위에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병원 안에서는 마침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젊은 산모가 출산 도중 큰 출혈을 일으켰고 의사는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초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정밀한 수술은 불가능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그 순간 미겔이 외쳤다. 지금입니다. 연결하세요. 한국 연구자가 차분하게 마지막 스위치를 조정했고 나는 계측기의 바늘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전류가 송전선을 타고 병원으로 흘러갔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몇 초의 정적 후 병원 창문에서 황금빛 불빛이 번쩍 켜졌다. 그것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밤을 가르는 전기의 빛이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껴안았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미겔의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흐느꼈다. 드디어라는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들렸다. 나는 병원 안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문틈 사이로 환하게 켜진 전등 아래에서 의사가 집중된 얼굴로 메스를 들고 있었다. 간호사가 안정된 불빛 속에서 기구를 건네주었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 한 번 환호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자 한 시대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즉흥적인 합창이었지만 그 울림은 전율을 일으켰다. 누군가 말했다. 이건 한국의 태양이 우리를 살린 기적이다. 다른 이는 대답했다. 아니, 이제는 볼리비아의 태양이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많은 회의와 절망, 협박과 폭력, 그 모든 어둠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첫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온 것이다. 미겔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피곤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마을은 잠들지 않았다. 불빛이 처음으로 밤을 지배한 그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병원 앞에 모여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자녀를 안고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빛을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의 미래다. 나는 광산터에서 처음 만났던 그 황량한 어둠을 떠올렸다. 붕괴된 갱도와 녹슨 철골,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심장이 되었고 그 심장이 보낸 첫 맥박이 생명을 구했다. 어둠은 여전히 광활했지만 단 하나의 빛으로도 어둠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곳에서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국 연구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와 눈물 속에 있었다. 미겔이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박사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승리였다.
나는 병원에서 흘러나온 첫 불빛을 보며 사람들의 환호와 눈물을 기록했지만 그 빛이 단지 한 건물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불빛은 전선을 타고 흐르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도 퍼져나갔다. 다음 날 새벽 피곤에 지친 얼굴로도 여전히 눈이 빛나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가능하다. 아이들은 종이를 찾아 그림을 그렸고 종이 위에는 태양 아래 반짝이는 패널과 환하게 켜진 집들이 있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드디어 봤다고 속삭였다. 그 소문은 산 너머 마을로 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광산터로 몰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지만 병원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전등빛을 직접 보는 순간 입술이 굳게 닫히고 대신 눈가가 떨렸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 빛이 우리 집에도 들어오면 내 아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거야. 다른 이는 미겔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우리 마을에도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시작된 작은 방문은 곧 물결이 되어 돌아왔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 패널을 만져보고 전류가 흐르는 계측기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누군가는 단순히 호기심에, 누군가는 진심으로 배우고자 했다. 한국 연구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태양광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했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실제 배선을 함께 해보도록 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몸짓과 웃음이 그 간격을 메웠다. 나는 노트북에 빼곡히 메모를 남기며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한때 불신과 냉소로 가득했던 마을 회관은 이제 배움과 희망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탄광 세력은 여전히 뒤에서 방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문과 협박이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미 눈으로 빛을 보았고 생명이 그 빛으로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경험은 어떤 선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였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이 돌 때마다 반박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직접 봤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장난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둠은 거짓말쟁이야. 태양이 진짜야. 나는 라파스로 내려가며 도시 신문을 펼쳤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작은 기사 한 귀퉁이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실려 있었다. 제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볼리비아 고산 마을, 태양으로 첫 불빛을 얻다. 기사는 크지 않았지만 곧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기자 한 명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남기자 다른 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주 뒤에는 국제통신사 사진 속에 미겔이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실렸다. 뒤에는 반짝이는 패널과 환히 켜진 병원 창문이 보였다. 그 사진은 국경을 넘어 전해졌고 한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한국 기술, 남미 산골을 밝히다라는 제목 아래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읽었다. 이 소식은 결국 정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동안 석탄과 가스에만 집중하던 부처의 관리들이 마지못해 조사단을 보냈다. 그들은 회의적인 태도로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계측기 수치를 확인하고 환하게 켜진 불빛을 직접 본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군.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정치적 계산이 비쳤다.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를 감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그들은 손님이 오면 숨죽이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을 했다. 아이들은 태양광이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어른들은 패널을 세우는 법을 익혀 작은 장치를 집 앞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것은 자립의 시작이었다. 밤이면 사람들은 모여 노래를 불렀다. 노래 가사 속에는 태양과 빛,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는 이제 석탄 노래 대신 태양 노래를 부른다. 국제기자가 나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단순히 기술적인 수치만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 빛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 피어났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군요. 사람들 이야기군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미겔과 함께 언덕 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어둠은 완전하지 않았다. 병원 창문이 먼저 빛을 켰고 이어서 몇 집의 작은 전등도 켜졌다. 아직 미약했지만 그 불빛들이 산 아래로 점점 늘어날 것을 나는 예감했다. 미겔은 조용히 속삭였다. 박사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혼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빛이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옳음을 느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외로운 청년 꿈꾸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더 큰 물결을 이끄는 촉매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을의 기록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듣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전력 공급을 넘어서 어떻게 거대한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었다. 병원 창문에서 흘러나온 첫 불빛이 사람들의 눈을 바꿨고 이웃 마을로 퍼져나간 호기심은 신뢰로 변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하나의 이변처럼 다루었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가진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것도 아니었고 군사적 힘을 동원한 것도 아니었다.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정부의 명령이나 기업의 투자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곳에 발을 디뎠다. 그들의 가방에는 최신 태양광 모듈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밤을 지새우려는 태도였다. 나는 여러 나라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아왔지만 흔히 강대국들은 자원을 빼앗고 이익을 챙기는 데만 집중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남미에서 보여온 태도는 늘 비슷했다. 원유, 가스, 광물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놓이고 현지 주민들은 늘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기술을 가져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나는 현장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주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정직했고 손짓은 성실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 기술보다도 먼저 신뢰가 전해졌고 그 신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태양광 패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왔다. 이 대조는 국제적 맥락에서도 뚜렷했다. 어떤 나라는 남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채굴권을 확보하고 어떤 나라는 군사협정을 맺으며 자원을 담보로 삼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주민들의 불신과 저항이었다. 나는 여러 차례 그 저항이 폭동이나 내전으로 번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빛은 폭력 없이, 돈의 힘 없이, 오히려 겸손한 손길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방식이었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왜 이 이야기가 특별합니까? 단지 작은 태양광 발전소 하나일 뿐인데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상징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촉매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미겔이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을 기억한다. 한국은 재계 기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그는 단순히 태양광의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을 체득했다. 한국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밝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그 경험이야말로 미겔이 본받은 것이었고 지금 그는 그것을 고향에 심고 있었다. 나는 국제회의석상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사례가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보통은 경제성장 모델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희망의 수출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을 언급하며 그 나라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내게 다가와 우리를 도운 것은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우리의 가슴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힘이 크다고 반드시 빛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작지만 빛을 주었고 그 빛은 상처를 치유했다. 나는 학자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 현장에서 본 장면은 어떤 논문보다도 강렬했다. 신뢰, 협력, 겸손, 그리고 희망. 이 네 단어는 한국이 이곳에 남긴 흔적이었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불을 켠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볼리비아의 작은 실험은 머지않아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길잡이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모듈의 제조국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곳으로도 번져나갈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작은 마을이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처음 불빛이 병원 창문을 밝히던 날의 환호가 아직도 귀에 맴돌지만 그 환호는 단순한 이례적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가장 먼저 나는 미겔의 아버지를 잃었던 한 가족을 떠올린다. 그 집은 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망인 된 여인은 매일같이 무거운 얼굴로 아이들을 챙겼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온 뒤 그녀는 집 앞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전등 아래에서 음료와 빵을 팔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숙제를 하며 손님을 맞았다. 손님이 늘면서 그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 가게를 마을의 새로운 불빛이라고 불렀다. 석탄이 빼앗아간 삶의 터전이 빛을 통해 다시 열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촛불에 의지해 책을 읽거나 피곤해진 부모 곁에서 일찍 잠들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전등 아래에서 공책을 펴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나는 여러 번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장면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고 그들은 교과서를 읽으며 장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열정을 들을 수 있었다. 불빛은 단순히 글자를 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꿈을 키우는 토양이었다. 특히 내 마음을 깊이 움직인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해 전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어린 나이에 커다란 상처를 지닌 그녀는 한동안 말수가 적었고 늘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고 난 뒤 그녀는 달라졌다. 내가 다시 만난 그날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전등불 아래에서 노트를 펴고 있었다. 노트 위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커서 에너지 기술자가 될 것이다. 태양을 전기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때 어둠에 갇혀있던 아이가 빛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미겔과 한국 연구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했다. 단순한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삶을 바꿔준 이들로 기억했다. 매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고 아이들은 미겔의 이름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 한국 연구자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아이들의 선물을 받았다. 어떤 아이는 종이에 태양과 패널을 그려주었고 어떤 이는 손수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기록했다. 이곳에서 기술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광부의 유가족들뿐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은 처음엔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패널 설치와 유지 보수를 배우며 스스로 기술자가 되기 시작했다. 어떤 청년은 전기를 이용해 작은 용접 작업장을 열었고 또 다른 청년은 휴대폰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경제가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나는 어느 날 밤 미겔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에는 아들이 위험한 꿈을 꾼다고 생각했습니다. 석탄이 전부였던 세상에서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건 허무맹랑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제 아들은 우리 마을을 다시 살려낸 아이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또한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의 표정도 기록했다. 그들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힘겨운 환경과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주민들과 농담을 나눴다. 그들의 눈에도 피로는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축제의 마지막 순간, 주민들은 미겔과 한국 연구자들을 단상 위로 불러냈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빛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나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변화는 단순히 전등 하나가 켜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과 정체성을 바꾸고 있었다. 광산의 붕괴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 묶여있던 이들이 이제는 빛과 희망의 기억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태양을 노래하고 어른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였다. 나는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빛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꺼지지 않는다. 나는 광산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이제 국경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녹슨 철골과 붕괴된 갱도,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단어만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둠의 상징이던 광산은 태양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발전소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두려움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이 장면을 통해 확신했다. 만약 죽음의 땅조차 빛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국제회의에서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원의 한계와 기후위기를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종종 숫자와 통계 속에 갇혀 있었다. 이곳에서 내가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빛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꿈을 꾸었고 어른들이 웃음을 되찾았다. 그 변화는 경제 지표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말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눈빛, 이 감정, 이 희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역할은 이 이야기 속에서 더욱 특별하다. 한국은 거대한 군사력이나 막대한 자본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기술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뢰와 연대를 주었다. 나는 이를 빛의 외교라고 부르고 싶다.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자원을 빼앗고 권력을 세우려 하지만 한국은 가능성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희망의 수출이었다. 내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산업제품만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볼리비아 마을의 경험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 사막의 마을, 아시아 산악지대에 고립된 공동체, 전쟁과 재난으로 전기가 끊긴 곳, 이 모든 곳이 또 다른 볼리비아일 수 있다. 만약 태양광 발전이 이곳에서 가능했다면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함께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다. 나는 학자로서 수많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곳에서 배운 교훈은 그 어떤 보고서에도 담기지 않는 깊이를 가진다.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거대하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불평등, 전쟁. 그러나 볼리비아의 작은 마을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빛을 피워낼 수 있다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축제를 떠올린다. 아이들이 태양을 노래하며 춤추고 어른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볼리비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빛은 그것을 뚫고 나온다. 그리고 그 빛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손길은 작은 나라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 이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하려 한다.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기록을 읽고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비용이나 효율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 생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이 이야기의 첫 장에서 말했듯이 세상은 아직도 볼리비아를 석탄의 나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른 정의를 말할 수 있다. 볼리비아는 태양의 나라이고 한국은 그 태양을 빛으로 바꾸는 불씨를 전해준 나라이다. 나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는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빛을 수출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